예, 안녕하세요. SP 글로벌 신준권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GCP 인프라스트럭처, 더 자세히는 GCP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딥다이브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차로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GCP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컴퓨터 엔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VM,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들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GCP가 굉장히 다른 클라우드에 대해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딥다이브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도 이제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콘솔 화면, 화면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자원들을 만드시고, 지우시고, 사양을 바꾸신다던가 그런 작업들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다 이제 작업 계획서를 통해서 어떤 이제 결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원하는 작업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작업을 해주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시대가 되게 되면 그것들을 셀프 서비스로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브로드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것은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게 어떤 이제 한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용자,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굉장히 많은 사용자분들이 사용을 하시겠죠. 이제 그러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플레이라는 것은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자원들을 데디케이트하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리소스 풀에서 사용자들이 원하시는 만큼을 잘라드릴 수 있는 그런 리소스 플링이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늘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원들 필요한 자원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레전드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사용한 만큼만 이제 비용을 이제 과금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필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내가 알아서 내가 필요한 만큼 자원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쓴 만큼 이제 비용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자원들 리소스를 또 나눠서 쉐어해서 쓸 수 있는 것들, 쉐어를 하지만은 각자의 자원에 대한 공유성과 어떤 그런 분리는 확실히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장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지컬 환경, 코로케이션 환경에서 온프레미스로 이제 베어메탈 서버들을 운영을 하셨다면 이제 현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상화 정도 쓰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클라우드로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온프레미스에서 그 VM이라든지 다른 KVM이라든지 하이퍼V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가상 환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한 사용들을 하고 계실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이제 서버레스 형태로 이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이제 각자 이제 상황,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물리적인 환경 코로케이션 쓰시는 분도 있고, 가상화된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예 서버레스 환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 서버레스 형태로 가시게 되면 어쨌든 점점 이제 매니지먼트 하게 되는 부분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일일이 이제 그 서버들 구매를 해서 딜리버리를 받아가지고 구축을 하고 그 필요한 만큼 성면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전기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도 준비하시고 이제 OS도 설치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가상화만 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VM의 OS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그 VM에 대해서 어떤 사용을 할 것이냐, 그 정도만 고민하시고 OS 정도만 관리하신다면 서버리스는 그런 버추얼 머신에 대한 관리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냥 인스턴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위한 코드 정도만 고민하시면 되는 형태로 이제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점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동화된 서비스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글 클라우드를 이제 구글 행사라든지 이렇게 많이 다녀보시면 보면 꼭 이 장표가 꼭 나옵니다. 구글이 이제 자기 자신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글은 이제 검색 서비스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지메일 서비스도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투자를 한 관계인분들, 해적 관계인분들을 굉장히 많이 포설을 해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나 애저라든가 AWS 등은 어떤 좀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뷰를 좀 리전의 종속적인 뷰를 바라본다면 GCP, 구글은 이제 전 세계를 어떤 한 개의 센터인 것처럼 좀 뷰를 좀 바라보는 게 좀 다른 클라우드 업체와 좀 다른 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GCP에 대해서 GCP의 리전과 이제 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CP는 전 세계 18개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리전은 AWS에서 말하는 리전이랑 동일한 리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라는 지역에는 보면 이제 그 영국이라는 리전이 있는 거죠. 리전에는 총 3개 내지 4개의 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AWS나 애저랑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8개, 현재는 18개의 리전이 있고 그 리전에는 각각의 이제 3개 내지 4개의 존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클라우드 리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흰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아직 이제 오픈 예정인 곳인데 이게 좀 가루가 조금 지난 부분이어서 현재는 홍콩까지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지역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GCP의 리전 개수는 다른 클라우드 업체에 비해서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 네트워킹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AW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VPC라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심에 있어서 각자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시고 싶은 네트워크 대역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대역별로 사설 대역을 이제 뭐 10점대라든지 뭐 1716대라든지 1918 대역이라든지 그런 대역들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용자들별로 원하시는 네트워크 대역이라는 것들이 다 다르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대로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용자들은 뭐 IP를 뭐 쓰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용 또 나는 들어가게 되면 이 IP를 쓰고 있고 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리소스를 전부 다 이렇게 쉐어하고 있지만 어떤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이제 나와 다른 사용자들을 분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시점대가 있고 옆에 있는 사용자도 뭐 시점대 네트워크 있고 뭐 미국에 있는 사용자도 시점대 네트워크 있고 하지만 그런 IP 대역에 충돌이 나지 않고 자기만의 온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다른 클라우드랑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VPC 네트워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는 글로벌하게 확장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넷은 이전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클라우드랑 다르게 뭐 AWS라든가 애저라든가 이제 그 네트워크 콘솔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리전이라는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서울 리전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동경에서 리전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그 리전에 가셔가지고 그 리전에서 이제 VPC를 설정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VM도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뭐 시큐리티브를 만드셔가지고 뭐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GC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글로벌리하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에서 네트워크를 디폴트로 잡게 되시면 18개의 리전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선언이 됩니다. 각각의 리전별로 네트워크 서브넷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다른 이제 AWS라든가 애저라든가 이제 그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랑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에서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가능하시고
거기에 인스턴스들을 올려가지고 글로벌하게 통신이 가능하다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 또 특이한 점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 이전에 3개 정도의 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클라우드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GCP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서브넷이 이 다른 존에 걸쳐가지고 이제 구성이 이제 가능하십니다. 이제 AWS 같은 경우는 어베일러빌티 존별로 이제 서브넷들을 따로 구성을 해주시게 되는데 GCP 같은 경우에는 서브넷 한 개만 지정을 하시게 되는 것들이 존에 걸쳐가지고 이제 구성이 가능하시게 된다는 것들이 또 구성상에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10.0.0.0 24비트의 서브넷들이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이스트 1에 이제 10.0.0.0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이스트 2에는 10.0.1.0의 24비트가 존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18개 이상의 네트워크 서브넷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통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이제 VPC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 네트워크 인스턴스 간의 VM들 간의 통신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이 이제 보안상에서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GCP는 기본적으로 파이어월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CP 파이어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버추얼 머신 간의 통신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신 등을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CP 네트워크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방화벽 설정도 그 UI 상에서 UI 한 페이지에서 글로벌한 네트워크의 방화벽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 중에는 여기 빠졌는데 그 네트워크 태그라 VM의 네트워크 태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 태그를 가지고 이제 방화벽을 걸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그 IP를 가지고 뭐 타겟을 건다거나 소스를 거치게 된다면 GCP 같은 경우 인스턴스의 태그를 가지고 VM의 태그를 가지고 이제 그 방화벽을 거시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제 동일한 태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방화벽을 한 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인스턴스들의 VM에 대한 방화벽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 쉐어드 VPC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VM들이 그 쉐어드 VPC 그 호스트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구성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VPC 피어링이라는 것들은 다른 AWS 애저나 비슷한 형태로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제 글로벌 로드 밸런서라는 다른 클라우드 업체나 다른 컨셉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쓰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싱글 IP, 공인 IP 한 개를만 설정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이제 어디에서나 그 동일한 그 IP를 하나를 가지고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경에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동경에 있는 로드 밸런서에 접속을 하시게 되고 뉴욕에 있는 사용자분들은 뉴욕에 있는 로드 밸런서 접속을 하게 되고 독일에 있는 사용자들은 독일 근처에 있는 로드 밸런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유저별로 접속하는 IP는 이제 동일한 IP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노트북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gmail.com 같은 거 한번 그 DNS 룩업을 한번 쳐보시게 되면 IP가 한 개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 IP가 이제 gmail.com으로 접속되는 전 세계 그 유일한 IP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엔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컴퓨터 엔진이라는 거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은 AWS하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랑 큰 차이는 없으실 것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고 동일한 뭐 CPU 써가지고 쓰시는 것일 거고 뭐 하이퍼바이저의 성능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GCP만의 뭐 이제 유저 사용자의 좀 친화적인 가격이라면 이게 지금 다른 업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초당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기동을 해서 그 초단위까지 사용 내역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간 단위로 광고를 하게 된다면 30분 사용을 하셔도 1시간 비용 내셔야 되는 거고 뭐 15분 사용하셔도 이제 1시간 비용을 내신다 그러면 15분 사용하시면 뭐 15분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내시면 되는 거고 뭐 10분 사용하시면 뭐 10분 사용하신 만큼 비용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스테인 유즈라고 해서 서스테인 유즈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얼마씩 요금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시간당 뭐 어떤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는 뭐 시간당 뭐 1불이다. 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달을 쓰시게 되면은 뭐 하루에 24불에다가 뭐 30을 곱하면은 뭐 한 뭐 70몇 불, 70몇 불? 하여간 그렇게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하시면 요금이 나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GCP는 그 요금이 있지만 사용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25% 이상을 좀 넘게 사용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용 액수가 이렇게 차감이 할인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컴퓨터진에 대한 소개죠. 그래서 이제 버추얼 머신을 이제 매니지들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필요한 OS를 정하고 어떤 CPU를 몇 개를 사용을 하고 메모리를 몇 개를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뭐 디스크를 몇 개를 사용하느냐만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버추얼 머신 컴퓨터 엔진 인스턴스를 띄우면 이제 그 인스턴스에 대한 관리는 GCP가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꺼지지 않도록 뭐 필요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도 자동으로 해주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GCP가 계속 꺼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이제 관리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GCP는 이제 뭐 좋은 얘기입니다. 뭐 CPU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고요. 메모리도 많이 꼬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스탠다드나 뭐 쉐어드 코어 머신 타입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GCP 사용하시면은 뭐 CPU 많은 모델도 쓰일 수가 있고요. 메모리도 필요하신 만큼 꽂아가지고 쓰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디스크도 퍼스널 디스크도 마찬가지죠. 뭐 HDD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SD도 쓰일 수가 있고, SSD도 쓰이고, 로컬 SSD는 뭐 더 빠른 SSD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용한 디스크를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따로 이제 보관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빅사이즈 디스크 다운타임 없이 디스크를 뭐 사이즈를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뭐 그 VM에서는 다 제공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키우는 거는 계속 키울 수가 있지만 줄이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안 된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우시고 그 파티션 작업으로 늘려만 주시면 바로바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랑 뭐 스타트업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VM에다가 뭐 특별히 뭐 설정을 해놓지 않고 인스턴스 스타트업 스크립트 같은 걸 설정해 놓으시게 되면은 VM이 켜지게 되면은 그 스타트업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기동할 때 그런 스크립트가 쭉 실행이 된다던가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동일하게 이제 그 버추얼 머신에도 이제 굉장히 큰 서버를 하나 VM을 띄워서 서비스를 올리실 수는 이제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서비스가 1년 365일 이제 동일한 모드로 이제 부하로 서비스가 제공을 해야 된다 하면 이제 이런 큰 버추얼 머신 하나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런 업무 부하라는 것이 1년 365일 동일하게 뭐 언제나 많은 양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은 아니실 거고, 어떤 뭐 날짜에 뭐 요일에 따라서나 아니면은 뭐 절기에 뭐 분기에 따라서라든가 뭐 이제 어떤 뭐 시즌에 따라서 어떤 그런 로드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실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으시겠죠. 업무에 따라서도 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적절한 이제 버추얼 머신을 만드셔서 그 로드에 따라서 예를 들어 첫 로드가 없는 데는 뭐 4대 정도만 이제 구동을 하시다가 부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인스턴스 개수를 늘려서 어떤 부하를 처리를 하게 되고, 또 부하가 줄게 되면은 또 인스턴스를 이렇게 지우는 꺼놓는 형태로 지워놓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사용한 만큼 이제 비용을 낸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에는 더 맞는 형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은 이렇게 스케일 아웃 형태로 서비스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성을 해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케일 아웃 형태가 아니시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스케일 업으로 필요한 만큼 준비해서 큰 VM을 사용을 하셔도 될 거고, 이게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것도 약간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예,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뭐 다른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래서 꼭그 애저의 블락 스토리지라고 하나요? 그리고 AWS에서 S3와 동일한 이제 스토리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큰 오브젝트 파일들을 예,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설명에 나오지만 최대 오브젝트 사이즈가 이제 5TB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파일 하나 사이즈가 5TB인 것까지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 퍼포먼스, 뭐 인터넷 스케일, 뭐 그러겠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쓰실 때 성능 이슈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뭐 성능이 잘 나와야겠죠. 그리고 심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하는 게 뭐 굉장히 이제 단순합니다. 그냥 뭐 쉽게는 그냥 브라우저에서 읽어 놓으면 그냥 파일 올라가게 되고 뭐 그 URL 나오게 되면 그걸 다운 받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이라는 이제 클라우드 오브젝트들, 파일들을 담아놓는 버킷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킷 안에는 버킷 콘텐츠라는 것들이 있는데 버킷 콘텐츠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냥 파일인 거죠. 그냥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텍스트 파일, 뭐 워드 파일, 뭐 압축 파일이라든가 아무 파일이나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버킷에는 파일과 그리고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는 그 어떤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놓은 파일. 그다음에 파일이 버킷 콘텐츠에는 버킷 콘텐츠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킷에는 뭐 이제 속성들이 있는 건데요. 이제 글로벌리 유니크 네임이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개 유일한 이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유니크하게 만드시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어트리뷰트에는 또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 멀티 리전이냐, 뭐 리저널이냐, 아니면 뭐 콜드라인이냐, 콜드냐, 리어냐, 뭐라는 것도 있고. 예, 그런 거에서 보면 이제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멀티 리전이냐, 뭐 그리고 싱글 리전이냐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버킷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사용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누가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의 어떤 무결성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버저닝 세팅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파일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지운다던가 아니면 그 스토리지 클래스를 뭐 낮춘다던가 하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 사이클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버킷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부분이 네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를 이제 멀티 리전으로 놓을 것이냐, 리저널로 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리전에 걸쳐가지고 버킷을 놓을 것이냐. 그래서 US 미국 지역에, 아니면 유럽, 아니면 아시아 지역 쪽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가지고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리저널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8개 리전 중에 아무거나 고르셔가지고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멀티 리전을 뭐 굉장히 많이 뭐 좀 많은 지역에서 접속을 한다 그러면 이제 멀티 리전으로 가시게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한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어떤 그 어크세스가 많다 그러면 이제 리전으로 놓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눠서 리어라인과 콜드라인으로 보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 리전하고 리저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주 가져오서 쓰는 파일들을 접근할 때 쓰신다 그러면 이제 리어라인하고 이제 콜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백업이라든지 뭐 DR, 뭐 아카이빙 용도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설명 안 보시겠지만 리어라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한번 읽을 정도의 어떤 그런 파일들을 담아놓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어라인으로 이제 놓으시고, 아니면 이제 콜드라인이라는 것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쓸까요? 뭐 그 정도 되는 파일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카이빙 용도 될 것이고요, 아니면 뭐 DR 용도로 이렇게 뭐 넣어놓으신다든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매핑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콜드라인하고 이제 그 AWS 글래셔라고 그다음 좀 비교를 하는 장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뭐 어쨌든 이제 리어라인이든 콜드라인이든 다 그냥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다시 복사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을 텐데 글래시어는 ST로 다시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뭐 가지고 오는 시간도 좀 필요하실 거고 그런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은 멀티리전 쪽이 이제 그 저장하는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제일 비쌀 거고요. 근데 콜드라인으로 갈수록 가격은 싸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어떤 이제 스토리지도 이제 뭐 굉장히 티어 낮은 급으로 점점 이렇게 옮겨가겠죠. 뭐 저장 비용이 싸질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뭐 멀티리전 이전은 동일한 가격이지만 니어라인, 콜드라인으로 갈수록 이제 가격은 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장 비용은 싸지만 어쨌든 뭐 1년에 뭐 한 번 정도 땡겨 쓸 것이니까 이제 가격은 좀 이제 비싸게 받는 형태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즈케이스로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콘텐츠 뭐 파일들 같은 거 저장하시거나 뭐 들고 하실 때 아니면 이것도 뭐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분석하시거나 뭐 트랜스코딩용으로 뭐 저장하신다고 하는데요. 니어라인, 콜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몽테일 콘텐츠 아니면 뭐 백업들을 저장하실 때 사용을 하시고 뭐 콜드라인은 아카이브 용도로 아니면 DR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임포트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API로 사용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온라인 트랜스퍼라고 해서 그냥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구글 SDK라고 GSUtil이라는 툴이 있어가지고 뭐 GSUtil CP 해가지고 복사를 하셔도 그냥 복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온라인 트랜스퍼를 많이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S3라든지 뭐 다른 제가 온프렘으로 갖고 있는 뭐 그런 이제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접속을 해서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오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버킷에 대해서 많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게 되고 그 서비스를 구성하심에 대해 따라서는 여러 개의 버킷에 대해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시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퍼 어플라이언스 베타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고객 쪽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복사를 한 다음에 구글에 갖고 와서 구글에 부어놓는 형태로 되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베타 형태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 트랜스퍼 서비스 같은 경우를 써서 이제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쉽게 좀 GCP 쪽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좀 GCP에서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시라 그런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단순히 이제 오브젝트만을 저장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클라우드 업체랑 비슷할 것입니다. 이제 다른 GCP 서비스랑 연동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클라우드 SQL이라든지 다른 이제 SQL 뭐 MySQL이라든지 SQL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온프렘에 있던 것들이라든가 다른 클라우드에 있던 것들이라든가 그 데이터 테이블들을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에 임포트를 한 다음에 임포트된 그 데이터 백업 파일들을 그 덤프된 것을 챙겨올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엔진 쪽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스토리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어떤 그런 파일들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제 그걸 불러와서 스토리 형태로도 이제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앱엔진에서 이제 뭐 어떤 이런 저장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커리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에서도 어떤 그런 테이블들을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는 데도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에 넣어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그 GCP에서 말하는 스택드라이브 로깅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이제 익스포트를 해서 그걸 다른 데로 전송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하신다던가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시고 뭐 어지간한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 엔진을 좀 제 의견입니다만은 컴퓨터 엔진을 사용을 할 때 예전 이제 그냥 베어메탈 사용하실 때는 이제 디스크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는 디스크가 뭐 굉장히 크니까. 근데 이제 버추얼 머신 환경으로 좀 가시면 이제 VM의 디스크 사이즈는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CPU랑 메모리는 VM을 꺼놓으시면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스토리지는 꺼도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스토리지 뭐 OS 기동 외에 다른 로그라든지 다른 뭐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시는 것들은 그러니까 로컬 디스크 자기 디스크 만드는 그 스토리지 사용하지 마시고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넣어주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뭐 파일 서버라든가 그런 데 넣어두시는 형태로 하셔서 VM 인스턴스에 제공하는 사용하시는 그 스토리지 그러니까 그런 하드디스크 용량을 최소화 좀 쓰시는 것들이 가격적으로 운영하실 때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들어갈 것이 구글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것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자기들의 구글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속 이제 그 어떤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글 네트워킹 스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제 부분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있는 거죠. 뭐 미국에도 있고, 뭐 대만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을 것이고요.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피터 데이터 센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센터가 네트워크 비포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웬을 써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또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크 또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이제 ISP를 거쳐가지고 구글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엣지 쪽에는 이제 프론트엔드가 있고, 뒷단에 이제 백엔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실제로는 서버가 있는 것이고, 이쪽에들은 이제 사용자를 접속하기 위한 접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용자가 이제 어떤 뭐 gmail.com을 뭐 접속을 하신다든가 어떤 그런 구글 서비스 접속을 하시면 내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구글 엣지 프론트엔드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거기서 일단은 그 로드 밸런서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라는 게 이제 프락시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GCP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VPC라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것을 근데 이제 무슨 글로벌하게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SDN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서브넷도 굉장히 잘 정제돼서 만들 수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용자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잘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크릿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로고등 같은 경우에도 스택 드라이버, 파이어라든가 이제 뭐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예 룰을 사용해가지고 사용을 제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글로벌 스케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글로벌하게 딜리버리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강점이 되시는 거죠. 보안팀하고 네트워크팀에서 이걸 프로젝트 관리하시면서 보안물도 관리를 해주시고 관리 감독하시고 어떤 포트를 열어줄까 고민을 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 서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서버가 잘 만드셔가지고 어떤 포트만 열어달라는 형태로 요청을 하게 되면 포트를 열어줄 형태로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예전의 어떤 그런 형태 서비스 운영 형태로 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프로젝트가 두 개가 이제 다른 경우죠. 좀 다른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피어링을 묶어주시게 되면은 둘 간의 통신이 바로 이제 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고민하실 것들이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 이제 중첩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뭐 쫑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IP 대역에만 겹치지만 않으면 그냥 가능하십니다. 그냥. 이거는 뭐 다른 프로젝트 되는 거고 뭐 다른 네트워크 간에 연결하시게 되고 이러한 그 VPC 피어링 형태로는 다른 이제 그 클라우드에도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CDN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CDN 같은 경우도 뭐 CDN은 뭐 잘 아시잖아요. 요청이 있었을 때 이제 캐시에 넣어놓고 이제 캐시가 히트가 되면 캐시를 통해서 먼저 이제 아카운트로 땡겨서 쓰시게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 설정하실 때 CDN을 켠다 안 켠다는 거죠. 클릭만 딱 하시면은 쓸 수 있고 안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른 설정이 필요가 없으세요. 실제적으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모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써놨는데요. 한번 그 콘솔을 화면 보시면서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그래서 이게 다른 벤더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쉽구나 보시기도 편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지금 뭐 그래서 사용자들이 뭐 아시아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는데 이제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뭐 리전이
되게 많이 만들어놨네요. 뭐 아시아 이스트 원에도 있고, US 웨스트도 있고, 뭐 사우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는 상파울루가. 그리고 유럽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노스 이스트 원. 이거는 이제 노스 이스트 원이니까 그러니까 대만이고 아마 일본인 것 같습니다. GCP를 좀 사용을 좀 고민하고 계시면 어떤 아키텍처 자체를 이렇게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시는 형태를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키텍처 자체를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좀 사용하시는 형태로 많이 고민을 하셔서 앞단에 이제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붙이는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어떤 이제 뭐 성능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구성상도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거의 무료가 다름없을 정도의 디도스 방어를 제공을 하는 거를 그냥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좀 사용을 하시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그렇죠.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금 인스턴스에 이제 공인 IP를 안 붙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설 IP만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외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스턴스의 IP가 외부에 노출이 안 됐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그 인스턴스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화벽 작업을 하지 않던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조금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서비스는 제공이 되니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인 IP들은 다 이제 공인 IP를 다 제거하시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운영하시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공인 IP가 없으면은 그 서버에 접속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게 되면 뭐 쉽게는 VPN을 간단하게 뚫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베이션 호스트처럼 이제 점포스트 같은 거 하나만 이제 좀 외부에 공인 IP 하나 줘가지고 그놈만 좀 사용하는 IP로 딱 방화벽으로 제어를 하셔가지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IP, 공인 IP 하나만 열어가지고 접속을 하시고 또 접속하시는 형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들이 어떤 이제 그 버추얼 머신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시는데 좀 그나마 최소 안전을 좀 더 강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